미국 대도시에서는 렌트비가 아직도 오를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부과로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밀문건 유출 사태로 신뢰를 상실하고 심각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CNBC가 경고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을 담은 법안을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의 최대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을 밀어내고 의료비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플이 애플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에게 4.75%의 연 이자율을 지급하는 저축 계좌를 신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의 렌트비가 아직도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비, 애완견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부과하고 있어 서민 생활고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3월에도 전년에 비해 8.8%나 급등해 있는 데다가 임대회사들이 신청비와 온라인 납부 수수료, 애완견 비용 등 각종 정크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가정에서 렌트비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는 전체 지출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한 후에도 좀처럼 내리지 않아 서민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렌트비가 급등해 내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신청비, 애완동물 비용, 온라인 납부 수수료 등 각종 정크 수수료들을 잔뜩 부과하고 있어 서민 생활고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아파트먼트나 주택 등에 대한 렌트비는 전년에 비해 올 1월에는 8.6% 오른 수준이었고 2월에는 8.1%로 약간 진정되는 듯 했으나 최근 발표된 3월에는 다시 8.8% 인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뉴욕시의 평균 렌트비는 $4,175로 매달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후에 급등한 렌트비가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임대회사들이 세입자들에게 입주 신청 시부터 갖가지 정크피,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서민 생활고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소비자 법률센터에 접수된 불만 사항에 따르면 대형 아파트나 주택 임대회사들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최소 $25, 많게는 $350의 신청비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완견과 애완모에도 크기에 따라 연회비로 수십 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면 최대 $15나 컨비니언 피를 물어야 합니다. 매달 한 스파당 수십 달러를 내야 하는 아파트 내 유료 파킹장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임대회사들은 렌트비보다 각종 수수료 부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3대 대형 아파트 임대회사들은 지난 한 해 각종 수수료를 걷어들여 전년보다 $8억 급증한 $28억 수익을 올린 것으로 주주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3대 회사들도 지난해 수수료 수입만으로 전년보다 $5억 4천만 급증한 $15억 수익을 올린 것으로 주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소비자 단체들의 고발로 지나친 수수료 부과와 터무니없는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도청한 것을 포함한 기밀 문건들이 유출되며 신뢰를 상실하고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미 언론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미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적대적인 러시아, 중국, 심지어 이란과 대화하고 있고 프랑스가 독립 노선을 선언하고 나서 패권 경쟁에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CNBC가 경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도청을 포함한 기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미국은 크게 세 갈래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미국의 전직 정보와 국방 고위 관리들이 CNBC와 인터뷰에서 강력 경고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게 동맹들을 빼앗기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지휘한 팀장을 비롯해 CIA, NSA, 미 육군에서 고위 정보 관리를 지낸 마티 마틴스는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동맹들이 이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미국은 국제동맹들로부터 심각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중동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틴 씨는 중동 지역 미국 동맹들은 미국 지도력의 공백을 인식하고 이제 중국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맹방으로 꼽아온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대금의 중국 위안화 결제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4월 2일에는 러시아를 포함하는 오페크 플러스가 5월부터 하루 12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전격 결정해
미국의 요구 압력을 일축하고 러시아 편에 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사흘간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 폴리티코 등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유럽은 이제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전략적 자율성, 제3의 슈퍼파워까지 선언했습니다. 둘째, 공군 사병이 유출시킨 기밀 문건에 러시아의 권력 핵심부 내분 정보나 우크라이나 전투 능력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깊숙이 크렘린 내부의 침투에 사상자 개수를 둘러싼 러시아 권력 핵심부의 분열상까지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줬지만은 어떻게 침투에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드러낸 것이어서 그 소스가 위험에 빠졌을 것으로 CNBC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는 기밀 정보들도 공개돼 우크라이나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으며 이를 일축시키기 위해서는 서방의 무기 공급만 계속된다면 러시아를 패퇴시킬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더 전폭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셋째, 9.11 테러 사태로 통합시킨 미국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를 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16개 정보기관들로 분산된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DNI 국가정보국을 신설해 CIA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으로 극비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어져 심각한 부작용, 대가를 치르게 된 것으로 CNBC는 밝혔습니다. 기밀문건 접근권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다 보니 이번과 같이 공군방위군 사병이 군 정보부대에서 CIA의 내부용까지 기밀문건들을 무제한으로 접근하고 마음대로 프린트해 집에 가져온 후 온라인에 유출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펜타곤부터 기밀문건 접근권을 대폭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을 담은 법안을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만 규정한 클린빌을 촉구하고 있어 국가 디폴트 위기에 내몰리는 7월 이전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소진되고 있는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뉴욕 증시에서 국가 디폴트, 즉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국가부채 한도를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올리는 동시에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초에 처음 만난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서 미국을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 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의 공언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서 국가부채 한도를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올리는 대신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시켜 바이든 민주당을 압박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 하원은 정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사용하지 못한 코로나 지원 예산을 반납하고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백지화하며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확대를 다시 제한하고 월페어 수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취업하도록 요구해 수혜 대상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이를 통해 한 해에 1조 달러 이상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15년 동안 지속 축소해야 15년간 14조 6천억 달러를 감축해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폭적인 예산 삭감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바이든 민주당은 국가부채 올리기부터 클린빌로 통과시켜 불필요한 국가 디폴트 위험을 없앤 후에 예산 삭감 또는 적자 축소를 협상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부채 한도는 31조 4천 달러인데 이미 2월 중순 도달해 현재는 비상수단으로 하루하루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수단마저 소진되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이자를 지불할 수 없으며 예산 지출도 상당 부분 중단돼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즉 국가 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피할 수 있는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했다가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대재앙에 빠지게 되고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게 분명하기 때문에 7월 데드라인이 임박해지면 본격 협상에 나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의 최대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을 밀어내고 의료비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절반 이상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40%인 1억 명이나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산층의 최대 걱정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장기간 40년 만에 물가 급등, 인플레이션이 최대 걱정거리였으나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기 때문인 듯 헬스케어 비용이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연소득 3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 서민들의 생활상을 조사해온 한 설문조사 결과 올 1분기인 3월 현재 최대 걱정거리는 의료비가 물가 급등을 밀어내고 차지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헬스케어 비용을 최대 걱정거리로 꼽은 미국 중산층은 35%로 물가 급등을 꼽은 32%보다 많았습니다. 의료비가 최대 걱정거리로 올라선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 3위는 가계 재정이 27%였고 4위는 식료품, 즉 먹거리 구입이 25%였으며 5위는 은퇴저축이 22%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과반을 넘는 53%는 앞으로의 가계 재정이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비관론을 표시한 반면 괜찮아질 것이란 낙관론은 전분기보다 늘었지만 아직 20%에 그쳤습니다. 중산층 응답자의 72%는 현재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들의 40%나 되는 1억 명이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 정도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4%는 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분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을 걱정하고 있으며 33%는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인 프리미엄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40%는 지난해 의료비 때문에 진료나 치료를 미룬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산층에서 미국 경제의 불경기를 우려하고 있는 비율은 20%로 줄어들었으나 현금 쓰기는 줄이는 대신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40%는 1년 전보다는 덜 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3%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애플이 애플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에게 4.15%의 연 이자율을 지급하는 저축계좌를 신설하고 치열한 저축계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저축계좌의 평균 연 이자율은 0.35%에 불과하지만 대형은행들이 3.5 내지 4.5% 사이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저축예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애플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세이빙 어카운트, 즉 저축계좌도 신설했습니다. 애플은 애플카드 소지자들이 아이폰에서 월렛 앱을 설치한 다음 새로운 저축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새 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미니멈 디파짓이나 미니멈 밸런스는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으며 저축액에 대해선 연 이자율로 4.15%를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또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해 놓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축액을 입금해 놓고 있다가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애플카드, 애플페이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대금의 3%를 보너스로 되돌려주고 있는데 이 저축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은 새 저축계좌는 골드만삭스와의 협력으로 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의 새 저축계좌를 이용하려면 아이폰을 사용해야 하고 애플 크레딧 카드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애플카드를 승인받으면 아이폰에 월렛 앱을 설치하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이 뛰어든 저축계좌 프로그램 경쟁에서는 시티은행이 가장 높은 연 이자율로 4.75%나 적용하고 있으나 $5,000를 처음에 입금해야 합니다. 애플과 같이 미니멈 디파짓이나 미니멈 밸런스 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계좌들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마커스 카드는 3.9%, 캐피탈원 은행은 3.5%의 연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에는 $1,000까지 빌려 사용한 후 6주 동안 4번으로 나눠 갚을 수 있는 새로운 애플페이 레이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용자들이 $1,000까지 소액 융자받아 애플페이를 적용하는 업체에서 쓸 수 있으며 사용액은 6주 동안 4번으로 나눠 갚으면 됩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허브 삼아 애플페이, 애플페이 레이터에 이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세이빙 어카운트까지 신설해 모바일 상거래, 모바일 금융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